네,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는 매주 수요일 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정 패널인 박정호 교수가 지금 두바이에 출장을 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정호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예, 지금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로 가 계신 건가요? 예, 오늘 주제와 관련이 큰 것 같습니다.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정부 용역 때문에 오게 됐는데요. 지금 많은 지자체 그리고 정부 기관들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쓰는 대안 중에 하나로 스마트 시티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연구차 와 있습니다. 네, 두바이 하면은 이 국제유가를 대표하는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가 바로 두바이유인데요. 네, 지금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단순히 산유국이 아닌 국가들만 지금 원유 확보와 관련돼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유국들도 지금 많은 고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두바이 현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고유가가 유지되면 산유국들은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석유 수급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면 1차 오일 쇼크 그리고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많은 선진국들과 많은 원유를 수요하는 국가들이 오일 쇼크 기간 중에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1차 오일 쇼크 이후에는요, 영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북해 유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 국영 석유 개발 회사를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전력 수급의 2018년도 기준으로 75% 가까이를 원자력으로 수급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으로 수급받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1차, 2차 오일 쇼크에 대한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었고요. 미국 역시도 알래스카에 있는 원유를 개발하는 데 본격적으로 관심을 뒀던 것은 이런 고유가 시절입니다. 따라서 고유가라는 건 단기적으로는 산유국들에게 적지 않은 이익을 가져다주는 효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로 특히 중동 지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산유국들에 의존하지 않은 에너지 수급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두바이 현장에서도 고유가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그리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유가 상황을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자, 이런 추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도 맞물려 있겠죠. 자,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등 대외 변수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5%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자, 어떤 품목들이 많이 올랐는지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요인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역시 석유와 관련된 것이 가장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석유와 관련된 제품들의 물가 상승률의 부분의 가중치가 제일 높은 현상이고요. 뿐만 아니라 기초 원자재 수급에 문제가 생겨서 오르기 시작한 공산품의 가격의 상승폭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10년도 이후 공산품 가격은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던 적도 많은 제품들인데요. 그런 것들이 2021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물가 상승의 견인 요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이례적인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농산물과 관련된 수급까지 불안정한 상태라서 당분간 이 4% 수준의 고공 물가라는 것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물가가 우리나라만 오르는 것은 아니죠. 전 세계가 이제 기록적인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던데, 자,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상황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달, 4월 달 드디어 4% 수준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타 국가들은 그 이상의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특히 미국을 비롯해서 많은 국가들이 8%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가 하면 터키라든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아르헨티나는 50%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도 40%
4%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원자재와 천연가스 등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 역시도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높은 7%에서 선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역시도 상하이 항구의 봉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생필품들의 조달, 해외로부터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들을 계속 직면하고 있어서 두 자릿수인 11%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은데, 자, 이 숫자들을 액면 그대로 저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혹자는 그 계산 방법이 좀 다르다 이런 그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느 정도 계산 방법이 분명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선진국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더 큰 물가 상승률의 압박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방금 앞서서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국가들의 상당 부분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부터 곡물 등에 대한 수급, 그 다음에 천연가스와 석유 등에 대한 수급에 의존을 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제조 부분 같은 경우는 철광석 부분에 있어서 전체 수급의 30% 가까이를 이들 두 나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인 1차 산업, 원자재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쟁의 당사국이 되다 보니까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럽 지역의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원자재 수급의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도나 터키 등으로부터 철광석이나 필요한 원자재들을 다시 웃돈을 주고 수급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터키 같은 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연쇄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특히 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외에도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실제 원자재 가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 측면은 심리적인 요인도 같이 있습니다. 요거는 역사적인 상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1차 오일 쇼크는 오펙이라는 국가들로부터 석유 공급이 일순간 줄어들면서 유발됐던 석유 가격,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불거진 현상입니다. 그런데 2차 오일 쇼크는요, 사실 석유 공급 자체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없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2차 오일 쇼크라는 국제적인 정세 불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원자재에 대한 투기 수요라든가 심리적인 저항 압박으로 인해서 사전에 선매, 즉 사재기 움직임이 불거지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산유국들이 증산을 한다든가 그 기타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수급하는 대안을 찾아진다 하더라도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만으로도 당분간 뭐 물가 불안전성은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이 크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다 보니까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인상할 것 같습니까? 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표현은 미국 연준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두 단계 이상의 고공 행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영어식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연준 관련 종사자들이 이런 표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하고 있고 또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등의 다른 행보들을 같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올라갈 요인들이 있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실제 연준 내부에서도 물가를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의 시기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한 좀 더 파격적인 수준의 긴축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압축적으로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면서 금리의 고공 인상 행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파격적인 이 긴축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 이렇게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 정책에다가 고환율까지 이제 겹치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갈수록 우리나라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대외적으로 또는 대내적으로 우리나라의 불안전성이 더 높아지고 있고요. 이것은 한 단어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 상태인 상황이 계속되는 현상들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낮은 상황이었던 일본마저도 지금 물가 기류가 심상치 않은 현상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전방적으로 그만큼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을 사전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징후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제 불확실성이 더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곧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고, 하지만 이 서민 그 지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이 좀 더 이제 돈을 풀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물가도 잡아야 되고, 자, 새 정부가 이제 국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냐라는 논리를 떠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은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 상승이라는 이 두 가지 악재가 동시에 유발되고 있는 현상들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1970년대 그 저성장과 고물가 기조가 한 번에 해결됐던 극적인 상황을 우리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70여 년의 기간 동안 유가가 극적으로 하락한 기간은 딱 두 번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유가가 100달러에서 20달러까지 추락을 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1985년에 30달러 수준이었던 유가 수준이 1986년에 10달러 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물가 인하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기가 충분히 좋아지거나 신규 설비 투자를 하기가 용이하다라는 확신을 주거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적 기조를 통해서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확실히 좋아진다라는 낙관론을 명확하게 많은 투자자들과 개인들에게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좀처럼 투자자들과 개인들의 주머니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저성장 기조는 더욱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의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경한 노선, 이와 함께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대안들도 같이 모색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 고물가와 고유가 등을 중심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